예, 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이 하셨죠. 특히 올해는 바이러스한테까지 겹쳐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 다 열심히 잘 마무리하셨고요. 지지난주 됐나 우리 객관식 문제풀이도 전부 정리가 됐는데, 예, 이제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특별한 의미 두실 건 없고요. 다만 이제 마지막 과정이 그거 하나 꼭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 문제풀이. 그래서 현장에 와서, 그렇죠? 시간 조정하는 거, 그것도 시간 배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본다 하는 그 실전 분위기 속에서, 그 다음에 각 문제별로 우리가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배분 같은 것도 한번, 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번은 이제 1회 모의고사인데, 여러분 요번 1회 시험 보시고, 시간 배분의 문제나 과목별 시간 배분, 이런 거 한번 테스트 해 보셨죠. 그래서 요걸 데이터로 삼아가지고, 예, 다음 2회 모의고사 때는, 지금 현재 요번에 취득한 그런 여러 가지 현장의 전략, 이런 걸 잘 활용을 해서, 예, 시간 배분 잘 하시고 하기 바랍니다. 현장에서요, 시간 컨트롤 잘못되게 되면 큰 실수할 수가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한, 현장에서 이제 시험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학은, 그쵸, 2회에 걸쳐서 이제 우리도 시험 보는데,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 우리 마지막 마무리, 확인, 복습할 때는 우리 시험 되는 거, 출제되는 부분만 보기로 합시다. 과감하게 스킵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지금 다룰 필요가 없다. 그건 왜 우리 시험의 특성상, 그렇죠? 우리가 90점, 뭐 득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복잡한 얘기 빼고, 그 다음에 출제 빈도가 많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마지막. 그래서 제가 1회, 2회 거쳐서 지금 50문제를 골라서 했는데요. 예, 범위와 난이도는 요걸로 정리 한번 쭉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아주 작거나 하는 부분은 뺐고요. 난이도 높은 문제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요거 보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이번 1회 시험에서 한 몇 점 정도 득점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이 시험에서 한 70점 정도는 득점은 오케이다. 그렇죠? 만족하시고 마지막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이 보신 시험이 한 6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해야죠. 잘못하면 현장에서 실수할 과목이 있고, 평균 60점 이하 나온다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필요하시면 좀 보완도 조금 하시고, 근데 보완 뭐 이론서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풀이 풀었던 부분 거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분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제 답이 툭툭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1회, 우리 25문제를 쭉 보시면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간단간단 설명하면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도록 하십시오. 1번 탄력도 문제인데, 자, 1번은 직선이죠.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곡선상에서 탄력도 값은 다 다르죠. 중점에서 1이고, 왼쪽 1보다 크고, 오른쪽 1보다 작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탄력도와 지출액이죠. 탄력적일 때. 자,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지출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이제 틀린 것이고요. 자, 3번 아주 뭐 썰렁하죠. 가격 5% 올랐고, X 수요가 10 증가했다. 교차 탄력도죠. 교차 탄력도 2가 되고,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보완제. 그쵸? 다시요. 대체제. 그쵸? 자, 4번은, 요건 탄력도 결정 요인이죠. 가격이 변화한 다음에 시간이 좀 경과해야 소비자들이 거기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날수록 탄력도가 커지게 된다. 그 다음에 소득 탄력도. 자, 요거죠. 소득 탄력성은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 열등제인데, 예. 비탄력적인 재화는 열등제. 그거 아니죠. 자, 플러스 값이 돼. 1보다 크면 사치제, 1보다 작으면 필수품.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비탄력적인 재화는,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플러스인데 1보다 작다는 뜻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틀린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 간단하죠. 거기 수요 소득 탄력도 교차 탄력도 쭉 주어졌는데, 소득 탄력도 지금 말씀대로 플러스면은 정상제, 근데 플러스 2대 1보다 크면 사치품, 플러스 2대 1보다 작으면 필수품, 마이너스면 열등제죠. 교차 탄력도, 두 재화가 서로 탄력도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요? 하나 가격이 오르면 다른 재화 수요량 줄게 되는 거니까 보완제가 됐었죠. 그래서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 자, 한 번씩 확인하시고 쭉쭉 지나가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뭐지 하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하세요. 문제집으로.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인데요.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주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했다. 자, 이것이 이제 조세 전가죠. 조세 귀착과 보조금 귀착의 문제죠. 보조금 지급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그런데 조세와 보조금을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여기 문제에도 그랬죠. 소비자에게 세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주었다. 능거나, 그렇죠. 생산자에게 주는 것이나 무차별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매기되 종량세를 매기는데 소비자에게 매기는 것이나 생산자에게 매길 따라 모든 결과 분석은 다 똑같다 이거죠. 다만 이제 분석의 아이디어만, 도출 과정의 아이디어만 달라지겠죠. 보조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회에서 다음 시험에서 모의고사에서는 이걸 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보조금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요 공급이 시장은 완전 경쟁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요.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이건 다 공급자에게 세금 부과하고 보조금 주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야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면 생산자에게 만약에 보조금을 주었다. 보조금. 그럼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 단위당 보조 금액만큼, 그렇죠. 단위당 보조금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셈이죠. 공급 곡선 비용이니까. 그래서 밑으로 이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 생산자에게 보조금 지급할 땐 밑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어때요? 최초에 여기서 공급이 밑으로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 똑같은 세금, 최초의 균형이 똑같다고 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조금 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받은 만큼 공짜 소비할 수 있잖아요. 지불용이 가격이 더 높아지는 셈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게 되면 공급 증가, 이렇게 내리게 되죠.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불하게 되면 소비자는 공짜 소비 더 할 수 있게 되니까 지불용이 가격이 높아져서 이렇게 이동했죠. 근데 이제 마무리는 어때요? 자,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가격은 내렸는데 그 대신 생산자가 요 시장 가격이 내렸죠. 시장 가격이 내렸지만 보조금을 받게 되면 요게 세후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죠. 그래서 그때 요만큼은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고 소비자 잉여가 요 노란 면적만큼 증가했는데, 문제는 요만큼 생산자 소비자 잉여가 증가했는데 요만큼의, 그쵸, 정부 보조 지급 총액이죠. 그래서 요만큼이 자중 손실이다 하는 얘기겠죠. 자, 얘 분석이 재밌죠. 이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급 가격이 올랐죠. 그럼 소비자가 요만큼 시장에서 사고 이번엔 받는 거죠. 되돌려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게 되니까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은 여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똑같은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얼마만큼 혜택을 받게 되고 자증손실 어떻게 되고, 여기도 그렇죠.
소비자는 싸게 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니까 요만큼 잉여 증가하고, 생산자 결과적으로 비싸게 많이, 요게 전체 지급 총액, 그래서 요 삼각형 면적이 자중 손실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됐죠?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것은 이 아이디어는 한번 좀 챙겨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러면 요거 시험장에서 그림 그리는 게 좋죠. 그림 그려봐야 되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함수로 줬으니까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죠. 예, 가격으로 정리해서 수요곡선, 공급곡선 도출한 다음에 여기서 소비자에게 줬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곡선 절편. 수요곡선 절편이 단위당 보조 금액 여기서 10만큼 상방이동. 그래서 이 균형 찾고 일일이. 그래서 내가 거기다 그림 그려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생산자에게 10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렇다면 그건 수요곡선을 밑으로 이동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요거는요, 실제로 계산 반드시 꼭 해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1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계산 연습 필요합니다. 4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무차별 이론에서 효용 극대화, 가격이 변할 때 가격효과, 소득효과, 자,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가격이 오른다 그랬으니까 가격 오르게 되면 소득효과는 어떻게 돼요? 자, 실질소득이 감소해요. 그래서 정상제라면 소비가 줄죠. 근데 열등제는 어때요? 소비가 증가하게 되죠. 소득이 줄었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거. 그 다음에 대체효과는 상대 가격이죠. 이게 X라고 한다면 Y 수량으로 표시한 X 상대 가격이 내려서 상대적으로 싸졌다. 요거 X 소비 더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건 한번 손으로 써보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 기센제는 열등제다. 그렇죠? 기센제는 어떤 제예요? 자, 열등제인데 우리가 가격효과에서 보게 되면 열등제는 그렇죠. 소득효과 여기에 플러스가 되죠. 정상제 소득효과 마이너스. 열등제는 마이너스 소득효과, 플러스 소득효과, 마이너스 대체효과인데 일반적인 열등제는 대체효과가 크죠. 그래서 전체 가격효과가 마이너스 나타나는 것인데 기센제는 어때요? 이게 더 크죠. 플러스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가 더 커서 플러스의 가격효과가 되는 거니까 열등제 수요곡선은 우하향, 얘는 우상향. 그렇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자, 3번하고 4번은 이것도 가격이 내리는 경우로 했네요. 한번 해볼까요? 가격이 내린다. 내리면 그만큼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정상제 소비라면 증가하고 열등제라면 소비가 줄었을 거다. 그렇죠? 대체효과. X가 상대적으로 이거 아까 잘못됐다. 그렇죠? 오르는 건데 면합니다. 아까 오르는 거니까 X 상대 가격이 오르죠. 그래서 X 소비가 줄어서 대체효과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죠. 이번엔 내렸으니까 X 상대 가격이 내려서 증가. 부호는 항상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서 분석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정상제 엔겔 곡선은 뭐죠? 엔겔 곡선은 그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산선이 우측 이동하고 그때 효용 극다 소비점이 변화할 때 요거 연결해 놓은 게 ICC고 이것으로부터 도출된 게 엔겔 곡선이죠. 즉 소득과 효용 극다 소비량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소득이 쫙 증가할 때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 이 경우 이 그림 소득이 증가할 때 X, Y 소비량이 둘 다 증가함으로 엔겔 곡선 둘 다 증가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이제 ICC 곡선 형태에 따라서 엔겔 곡선이 우상향하다가 우하향, 우상향하다가 좌상향, 열등제, 둘 중에 하나가 열등제일 때. 근데 여기는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ICC 우상향, 엔겔 곡선도 계속해서 우상향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은 문제 딱 보면 완전 경쟁 기업, 시장 가격, 평균 비용 곡선. 그럼 이윤극다 생산을 묻는 문제니까 이윤극다 조건 MRMC죠. 자, 근데 완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때요? 프라이스 테이커니까 시장 가격이 MR이고 이윤극다 조건 MC죠. 근데 지금 시장 가격이 9. 그럼 이제 MC를 찾아야 되는데 MC가 없어. 그렇죠. 평균 비용만 데이터 줬단 말이야. 그러면 MC는 총 비용 미분값이니까 TC를 구해야 되겠죠. TC는 어떻게 구하나요? 거기 자료 평균 비용이 줬죠. 그러면 생산량에다가 단위당 비용 곱하면 총 비용이 되겠죠. 예, 이래가지고 총 비용을 구하면 됩니다. AC 거기 Q, 7 나누기 Q 플러스 1 플러스 Q 여기다 Q를 곱해야 되죠. 그럼 이제 총 비용은 7 플러스 Q 플러스 Q 제곱이 되겠죠. 평균 비용 줬고 여기다 Q를 곱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2Q 요게 나왔고 MR이 지금 시장 가격 9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 6번입니다. 완전 경쟁 장기 균형을 묻고 있죠.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꽤 있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이게 중요하죠. 완전 경쟁 장기에는 LAC 곡선 어디요? 최저점이죠. 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시장 가격이 LAC 최저점에서 결정이 되겠죠. 이거 개별 기업입니다. 이 말은 뭐죠? LAC 최저점이란 말의 의미는 가격, 요게 MR이죠. 그러면 LAC, LMC가 있지 않겠어요? 이윤극다 조건 MRMC 여기서 하되 그 다음에 또 요점의 특징은 가격하고 평균 비하고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윤 제로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이 같은 자본 설비, 그러니까 LAC의 최저점에 접하는 설비, 이걸 우리가 최적 설비라고 했잖아요. 모두 다 똑같은 자본 설비, 최적 설비로 생산하고, 그렇다면 개별 기업의 생산량, Q스타 모두 동일하겠지. 동일한 자본 설비, 동일한 생산량, 이윤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때 볼 때 요 자본 설비를 최적 설비, 평균 비용이 가장 싸고 또 요 자본 설비의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 하고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장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독점의 장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독점은 여기 최저점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하게 되니까 자본 설비 자체가 비효율이고 또 장기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 설비 최저점보다 왼쪽에서 하게 되니까 이 자본 설비의 비효율이 되는 비효율적 사용하는 것이다. 완전 경쟁 그런 거 없다. 가장 최적 설비로 생산하고 가장 잘 사용하고 그래 독점에서 그런 게 여기서는 비효율적 자본설 최적 설비 아니고 최적 생산량 아니죠. 그래서 비효율적 자본설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의 계산 문제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장기 평균 비용 함수를 주었어요. 그러면 장기 균형 전제 기업의 숫자 시장 가격을 구해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디어는 뭐지? LAC의 최저점이에요. 그럼 LAC의 최저점의 특징은 뭘까? 접선의 기울기죠. 미분값이 제로가 되는 점, 그게 최저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자, 이때 생산량 구해지겠죠. 그리고 요때 평균 비용. 요 평균 비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문제 보면 이제 평균 비용, 장기 평균 비용 함수를 줬으니까 얘를 한번 미분한 값. 그게 제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 그게 제로가 되는 생산량이 10개가 되고요. 10개. 그러면 시장 가격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문제에서, 그쵸? 요 시장 수요 함수를 주었죠, 지금? 예. P 이퀄 1000 빼기 Q란 말이에요. 그럼 요 시장 수요 함수에다가, 그쵸? 요거를, 요 LH의 최저점, 요 가격이, 이제 최저점 가격이 지금 100원으로 나왔죠? 그럼 100원일 때, 10개 생산하고, 시장 전체 수요량, 계산해 보게 되면 시장 전체 수요량이 900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100원, LH의 최저점, 개별 기업 10개 생산, 시장 전체 900개, 그럼 기업의 숫자는 90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됐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LH의 최저점에서 평균 비용이 제로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이므로. 자, 그 다음에 7번. 이제 요거 한계 비용 가격 설정, 독점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요거는 독점 균형 완전 경쟁 한꺼번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주제죠. 거기 봅시다. 7번. 문제에 주어진 대로 수요 함수가 그렇고 총 비용 함수가 그러하다. 그러면 얘를 수요 함수를, 그쵸? 여기 함수를 주어졌는데 수요 곡선으로 바꾸면 P 이퀄 130Q. 그쵸? 130. 그래서 수요 곡선이 여기 되죠. 그런데 공급 곡선은 한계 비용 곡선인데 여기 총 비용 함수를 줬으니까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얼마가 되나요? 10 플러스 2Q. 이게 절편이 10이고 기울기가 2Q 되는, 그렇죠? 이게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C 이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완전 경쟁일 때 여기 균형 되겠죠. 근데, 예. 독점 균형부터 가봅시다. 독점 균형은 어떻게 되죠? 이건 독점 기업의 MC가 된 걸고, 시장 수요 곡선은 독점 기업의 AR이 됐었죠. 그럼 독점 기업의 MR은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MR은 얘가 직선이니까 기울기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독점 균형은 여기서 이루어질 텐데, 잘 봐주세요. 이게 모노폴리 이퀄리브리엄, 이건 완전 경쟁 균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독점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자, 요거요. 완전 경쟁 독점되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요만큼 줄었죠. 파란 면적 소비자 잉여가 줄었고, 그 다음에 독점의 경우는 어때요? 완전 경쟁일 때 생산자 잉여이다가 독점 균형, 잘 보세요. 요만큼으로 바뀌었잖아요. 독점의 균형입니다. 독점의 잉여, 생산자 잉여. 그러면 요만큼은 증가한 셈이고,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에서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에서 요 삼각형, 생산자 잉여, 요게 자증 손실이었죠. 자, 제가 이 문제에서 지금 일부러 설명드린 거예요. 완전 경쟁이 독점될 때 잉여 변화, 요 빨간 만큼 자증 손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계산 문제 도출이요. 그러니까 비효율이 됐잖아. 완전 경쟁에 비해서 가격 비싸고 생산 줄었고 비효율이 되니까 P 이퀄 MC로 통제해야 되겠다.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이죠.
독점 그냥 놔두면 가격이 MC보다 높은데 통제 가격을 최고 가격. 그러면 결론은 이거였잖아요. P = MC 되게 하려면 수요곡선, MC곡선 교차점 수준으로 통제한다. 이상은 안 돼. 최고 가격제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 이 가격이면 소비자가 이만큼 소비하고 이만큼 생산하게 되니까 그대로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완전 경쟁 균형을 회복할 수 있겠다. 그게 가장 아주 좋은, 그렇죠? 가격 통제였죠. 그러면 자, 요거 보시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계 비용 수준으로 독점 균형을 찾은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요 곡선하고, 그렇죠? MC 곡선 교차점, 이게 균형 조건이 되겠죠. 그럼 수요 곡선하고 MC 곡선 교차점이다. 그럼 수요 곡선 요거, MC 곡선 요거. 그럼 P = MC가 돼야 되니까 가격 130 빼기 Q가 되고 MC 요거죠. 그래서 계산 문제 이렇게 푸셔야 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우리가 계산 문제 하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완전 경쟁 균형, 독점 균형,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거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설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해보고 확인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해봅시다. 그런데 이 자연 독점 규제할 때 지금처럼 P = MC 최고 가격제 이렇게 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데 문제는 뭐죠? 자연 독점 기업일 땐 이 방법 할 수 없다. 자연 독점 기업은 규모 보호를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기업이므로 평균 비용이 줄게 되면 한계 비용은 그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MC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이인극다 조건은 MRMC잖아요. 근데 항상 어때요? 자연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이 가격 MC 이거보다 평균 비용이 더 먹혀서 어떻게 돼요? 자연 독점 기업에 P = MC 규제하게 되면은 할 수 없어. 손해봐서 이 기업이 망하게 되니까. 그쵸? 이거 우리가 알죠? 그래서 MC가 우상향하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이러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평균 비용으로 통제한다. 그 다음에 이중 가격제를 시행하고, 이부 가격제 시행한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 독점 기업을 평균 비용 수준으로만 통제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자연 독점 기업 규제 같은 거 잘 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그쵸. 요소시장의 이윤극대와 고용에 대한 얘기죠. 근데 노동시장, 생산무시장 모두 완전 경쟁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원래 이윤극대화 조건 MFC, MRP. 근데요, 노동시장 완전 경쟁, 프라이스 테이크웨이면 이게 임금이 되죠. 그리고 VMP는 가격에다가 MP 곱한 거고, MRP는 MR에 MP 곱한 것인데, 생산물이 완전 경쟁이면 같죠? 이퀄이죠. 그래서 생산물이 완전 경쟁일 땐 MF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 문제 이거 응용해서 많이 나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구하고 쭉 하는 것인데, 이 문제는 지금 실질 임금이라고 했어요.
이거 명목임금이죠. 그러면 실질임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게 생산성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목임금하고 VMP 같아야 한다. 실질임금으로 본다면 실질임금과 MP가 같아야 한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쭉 대입해서 풀어보면 10명을 지금 고용했는데 임금이 1,100원, 실질임금이 1,100이고 MP가 1,000이다. 이거 얘기네요. 얘는 1,100이야. 얘는 1,000이야. 지금 10명 고용하고 있죠. 그럼 얘가 더 커. 그럼 어떻게 돼요? 생산성보다 더 높은 임금 지급을 하고 있다. 고용을 지금보다는 줄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이죠. 외부 효과입니다. 생산의 외부 효과, 소비의 외부 효과. 그때 자원 배분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공부 한번 합시다. 여러분 같이 한번 나랑 쭉 한번 그림 그려볼까? 생산의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자, 완전 경쟁이라고 하고요. 소비에도 외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생산 소비 외부 효과가 있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보상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비효율이 된다. 자, 그럼 보십시다. 생산이야. 생산에 외부성이 존재한다. 뭐가 문제죠? 그쵸? 프라이빗 마지널 코스트하고 소셜 마지널 코스트의 불일치죠.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같지 않아. 사적 비용은 지 스스로 생산비고 이건 사회적으로 이득을 주었다, 손해를 끼쳤다 했을 때 개념이죠. 자, 갑시다. 생산 과정에서 외부 비경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자, 이걸 우리가 소셜 마지널 데미지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사적인 비용만 따져서 생산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었으니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사적 비용에다가 피해를 준 거 피해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SMC가 이렇게 높단 말이죠. 그래서 공해, 생산 과정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산업의 경우는 바람직한 균형이 여기죠. 근데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싸게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고, 양봉과 같은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요만큼의 소셜 마지널 게인이었죠. 사회적인 이득을 주는 산업이다. 옆에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에서 이득을 준 만큼, 그렇죠. 소셜 마지널 게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내릴 수 있는데 대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죠. 그러니까 바람직한 균형 여기인데 여기.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조금만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를 잘 보셔야 되겠죠. 사적 비용과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이게 생산의 외부성이고, 자, 소비 외부성은 뭐죠? 소비는 자기가 효용을 느끼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요. 사적. 그런데 소비의 외부성이 없다면, 그렇죠? 개별 소비자들의 편익 전부 합친 것이 사회적 편익이 되잖아요. 수평합이니까. 근데 여기에 불일치다 이거야. 소비 외부성의 대표적인 게 담배. 저 좋아서 담배 폈는데 다른 사람은 요만큼 불쾌하다 이거죠. 이게 마지널 베니핏 타임.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빠. 그 사회적 편익은 어때요? 그쵸? 저 좋아서 폈지만 옆 사람이 기분 나쁜 거 빼야 되지. 사회적 편익이 더 작다는 것이 문제였죠.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인데 여기서 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담배.
너무 비싸게,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 비효율. 근데 이제 뭐 독감 예방주사 이런 소비 외부성이 또 있었죠. 이 경우는 나조차고 소비했는데 덩달아 이제 어떻게 되죠? 옆 사람이 플러스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익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균형은 여기, 실제 균형은 여기. 너무 싸게, 너무 조금만 소비하고 있다. 이런 문제죠. 이거는요,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공해산업, 생산의 외부성이 있다. 공해세죠, 이거. 피구세, 세금 매겨서 해결하면 되고. 양봉, 다른 사람에게 요만큼 이득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한테는 어떻게 돼? 보조금을 지급하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담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 환경오염 부담금, 너 옆에 사람 기분 나쁠 만큼 네가 그 비용 부담해 하는 얘기고. 독감 예방주사, 이런 거는 많이 좀 예방주사 맞으세요. 이거 이제 보조금 성격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불일치가 비효율이니까 일치시켜주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죠? 자, 이거는요 꼭 한번 그림 챙겨보시고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입니다. 기업 A가 오염물질을 내버리고 있어요. 어민 B는 때문에 손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손해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 없이 마구 버린다. 보상도 안 하고 방지시설도 안 하고. 최적 방출량은 10톤이다. 100톤이다. 그러면 당연히 최적 방출량 100이니까 1번, 그렇죠? 과다, 방출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4번, 5번, 여기 코드 정리죠. 협상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청구권, 법을 만들어서 피해본 사람이 가해자들에게 환경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어민은 기업 A에게, 그렇죠,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너 버리지 마.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피해보상 할 테니까 버리게 해다오. 협상에 의한 해결이죠. 그래서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피구세죠. 피구세는 좀 이따 이제 다음 기회에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잖아요. 요만큼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공해세를 매길 때 기본은 보세요. 요게 지금 실제 생산량 여기죠. 근데 피해 보상했을 때 적정 생산량 요거 기준이지. 적정 생산량에서의 소셜 마지널 데미지만큼 세금을 매겨라. 단위당 종량세. 그럼 어떻게 돼요? 적정 수준으로 유도되고 사회 후생은 증가하겠죠. 요건 이제 3번은요. 지금 설명드린 것은 연탄, 공해 물질에 대한 이야기고, 공해 유발 생산물, 공해 유발 생산물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설명은 뭐냐면 공해 유발, 공해 물질에다가 과세할 때요. 그러면 공해 물질에다 과세할 때는 소문자 Q를 공해 물질이라고 할 때 한계 종합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냥 놔두면 100톤을 마구 방출해. 근데 적정 방출량은 예를 들어서 40톤이다. 이게 적정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60톤을 정화해야 되는 거죠. 60톤 정화해야 할 때 요거 그냥 개념만 보세요. 개념만. 그럼 60톤을 쭉 줄여서 40톤만 버린다. 요때 40톤을 버릴 때 한계 정화 비용이 있겠죠. 정화시설 갖춰야 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41톤을 버리다가
한 톤을 정화해서 40톤 된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 41톤에서 한 톤 정화할 때 들어간 정화 비용만큼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요거는 오염 물질에다 매기는 거죠. 그럼 보세요. 공해 유발 생산물은 적정 생산량에서의 소셜 마지널 데미지만큼 세금 물리면 지가 알아서 딱 하게 되고 오염 물질에다 과세한다면 적정 방출량에서 발생하는 정화비용. 그 말은 41톤 버리다 한 톤 줄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적정 방출량 가기 위해서 한 단위 줄여야 될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게. 그래요. 그럼 이제 답을 틀린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코드 정리에 틀렸죠.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데 당연히 보상하는 거죠. 야, 내가 그러면 너에게 보상해 줄 테니 요거 받고 그냥 나 계속 물 버리게 해다오. 그랬을 때 자 기본 개념 하나만 보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피해 어미는 내 피해액보다 보상액이 많아야 합의하겠죠. 기업은 스스로 정화하는 것보다 보상액이 싸게 먹히니까 서로 하겠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화 비용보다는 싸고 어민 피해 비용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그러면 합의 가능하겠죠. 예, 그게 코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11번이네요.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 이제 적정 공급 계산 문제인데 자, 공공재는 동시에 소비하는 거니까 어때요? 그렇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 수직합이죠. 그 말은 우리 마을 주민 한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 동일한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한 명이 더 있다. 똑같은 수요를 갖는 사람이. 그러면 일정 수량 소비할 때 동시에 소비하는 거니까 비용도 분담해야 되죠. 여기가 만약에 100원이다. 어떤 수량 10개 소비할 때 한 소비자가 지불용의 가격 100이다. 2명이면 200, 3명이면 30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직합이라는 말이란 말이야. 수직합이야.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요곡선은 이 사람이 이 소비에서 느끼는 한계 편익이죠. 한계 편익이요. 그러면 시장 소요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소셜 마지널 베니핏이 시장 소요 곡선인데 요거는 개별 소비자들이 느끼는 한계 편익을 모조리 더한 것이죠. 이 사람은 100원어치, 2명이다. 사회적으로 볼 때 200원. 3명이다. 한 사람당 100원어치씩의 편익이니까 300.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은 수직으로 넣어야 돼. 그러니까 개별 수요 곡선은 수직으로 더하는 거죠. 그런데 사적제는 다르죠. 사적제 수요 곡선 소셜 마지널 베니핏인데 이거는 수평합이었죠. 그 말은 똑같은 가격에서 수요량이 서로 다른 거죠. 요건 수요량은 똑같고 지불용의 가격이 다른 거죠. 가격이 똑같고 편익이 달라. 소비량이 달라. 얘는 10개, 20개, 30개. 그래서요. 사적제 경우 요거 다르지. 사적제 경우는 어떻게? 사회적 편익하고 개별 편익이 다 같죠. 그래서 공공재는 사회적 편익은 개별 소비자 편익을 더한 것이고 사적제는 똑같은 가격을 내고 소비량은 다르죠. 그러나 편익은 모두 다 같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11번. 수요곡선 주어져 있고,
소비자가 3명이래.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입니다. 마켓 디맨드 커브, 시장 수요 가격은 소비자 숫자에다가, 그렇죠? 개별 소비자 지불 용의 가격을 곱해야 되겠죠. 똑같은 수요라고 했으니, 근데 지금 3명이에요. 그리고 개별 소비자들 지불 용의 가격이 50 빼기 Q 따라서 시장 수요 곡선은 3Q가 되고, 이것으로부터 균형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가 MC가 얼마라고요? 30원입니다. 그림 봐주십시오.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도출됐죠. MC가 30이죠. 그러면 도출된 시장 수요 곡선과 MC에서 균형 40개가 도출된다. 그치? 균형 40개. 그러면 40개 소비할 때 개별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가격은 10 되겠죠. 10. 거기 그림엔 안 그려놨습니다만 10.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럼 개별 소비자가 10원씩 3명이 부담해서 전체 한 개병 30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건 뭐죠? 우리가 해서 지금 이 문제는 가상수요. 자신의 진정한 수요를 그대로 가격을 지불하겠다. 그때 얘기인데, 사실 근데 공공재는 어때요? 무임승차자. 표출 수요죠? 자기 마음은 여기 지금 개인당 10원, 사회 전체적으로 30원. 속마음은 그런데 안 내. 공짜로 소비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죠? 아무도 자기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생산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험에서 거기까지 묻지는 않았지만, 그럼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부 보조, 정부 세금을 통해서, 그렇죠? 공공재 보조해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개를, 그렇죠? 공공재 40단위를 세금으로 공급하게 되는.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2번이 이제 도덕적 해이. 정리해놨습니다. 거기 보충에 꼭 한번 보시죠.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사후적이고 의성은 없고 감춰진 행동. 남이 안 보는 데서 그렇게 그냥 해이하게 사고 빈발하고 돌아다니더라. 그죠? 그래서 거기 대처 방안 이런 거 챙겨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중고차 구매자. 아, 요건 나쁜 중고차 속여서 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역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 다른 것들은 그렇죠. 고의성은 없죠. 고의성은 없는데 해이하게 하다가 비효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봐주시고 13번. 귀찮지만 요거 여러분 반드시 꼭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옛날에 회계사 시험 문제였어요. 근데 문제가 아주 좋아서 어느 시험에서나 내가 이렇게 모의고사에다 내는 건데, 명목 GDP 구하고 실질은 기준연도 가격으로 구해야 되죠. 디플레이터는 분모 실질, 분자 명목 곱하기 100 한 게 디플레이터죠. 근데 디플레이터는 언제 수량? 계산연도 수량으로 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는 2007년 수량으로 계산하죠. 근데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때요? 기준연도 품목 수량이죠. 그러니까 라스파리수란 말이에요. 이건 기준연도의 품목과 수량으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은 뭐죠? 실질 GDP 증가율.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라면 계산이야. 그렇죠? 실제로 내가 해놨으니까 5개, 질문이 5개나 마찬가지죠. 전부 계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꼭 실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거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시죠. 한 나라 거시경제 모형이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걸 잘 봐야 되잖아. 모형이 일단 C 플러스 I 플러스 G니까 3분문 모형이죠. 수출입은 없네요.
소비 절대소득가설, 투자 독립, 정부 소비 독립 지출, 가처분 소득은 세금 빼는데 세금이 10대 있죠. 10. 그러니까 요건 뭐야? 정액세죠. 그러니까 결국 14번 문제는 뭐야? 3부문 정액세 모형을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러니까 3부문 정액세 모형인데 그렇다면 균형소득 시기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초소비, 독립투자, 정부지출 승수는 요게 되고 정액세 승수는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C가 되고 균형재정 동시에 했다. 그래서 세금 거두어서 그대로 거두어서 지출했다. 두 승수 더하면 되니까 1이다.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승수. 모형이 좀 달라지면 뭐 바뀔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정부 지출 승수 지금 한계 소비세 0.8이죠. 그러니까 한계 소비세 0.8이니까 정액세 승수 5란 정부 지출 승수는 5란 말이에요. 그럼 정액세 승수는 마이너스 4, 균형 재정 승수는 1. 그래서 챙겨봐야 되겠죠. 에? 자, 그 다음에 15번이 번원통화예요. 우리 시험에서 번원통화, 통화 공급 얘기는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한번 해버립시다, 그냥. 예, 15번인데, 자, 통화 공급 함수입니다. C 프로 Z 1 곱하기 H죠. 자, 또 다른 공식은 K 플러스 Z, K 플러스 1의 H. 본원 통화, 곱하기 통화 승수죠. 그래서 본원 통화가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할 거고, 통화 승수, 얘가 증가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15번 문제에서 묻는 게 그거잖아요. 어떨 때 본원 통화가 증가하느냐. 자, 본원 통화 공급 경로 4가지였죠. 재정에서 적자가 나게 되면, 정부가 살림살이 펑크를 내게 되면 정부 빌려줘야 돼요. 재정 적자 낼 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부 은행에다가 필요하면 대출해줘야 돼. 최종 대부자 기능. 근데 은행에다 돈 빌려주는 수단이 어음 재할인이었죠. 어음 재할인율 내린다. 그러면 은행의 대출금이 증가한다는 얘기였고요. 공개시장 국고채 매입. 번원통화 증가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야? 국제수지 흑자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고 번원통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화승수 증대 요인 요거 CKZ죠. 소문자 CKZ 얘들이 감소할 때 통화승수가 커진단 말이야. 현금 통화 비율, 현금 예금 비율, 예, 지급준 비율이죠. 이거 우리가 잘 알죠. 정리해두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얘나 얘는 잘 변하지 않는 상수값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당국의 개입이죠. 그 당국이 개입해서 통화량 늘리고, 번원통화 늘리거나, 지불준비를 인하해서 승수를 늘리거나, 그럼 얘는 확대 통화 정책이죠. 그럼 통화량 증대 요인, 확대 통화 정책과 국제수지 흑자 개선. 그래서 15번은 번호통화 증대 요인이죠. 다른 거 꼭 봐주세요. 2번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 증가. 이게 어음 재할인율 인하.
통화는 증가하는 것이 이게 답이고 다른 거 다 틀렸는데. 보시면 어렵지 않죠. 자, 4번 같은 건 어때요? 외채 상환. 그쵸? 국제수지 적자, 악화연이 되잖아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유가증권, 중앙은행 매입. 이게 바로 공개시장 국고채 매입. 그쵸?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6번 역시 통화량 증가죠. 요대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증대 요인 중에서요. 예, 디귿 한번 볼까요? 외환 보유고 증가. 국제수지 흑자 날 때, 그렇죠?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면 한국으로 들어온 외환 달러액이 더 많아지죠. 외환 보유고 증가하고 그만큼 본원 통화가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음, 신용카드 사용, 민간 현금 보유 비율 감소. 이거 뭐예요? 이게 현금 보유 비율이죠? 전체 통화에서 차지하는 현금. 근데 우리 저부터도 지금 몇 달째 주머니에 100원짜리도 안 넣고 다니는데. 그래서 가끔 미안하죠. 슈퍼 가서 뭐 껌 하나 샀는데 1,000원 카드 내면 미안하긴 하지만 이제 돈 안 갖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줄죠. 얘가 주도. 그러면 현금 통화 비율 감소하니까 통화 승수가 커 증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죠. ISLM 모형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통화재정정책의 효과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ISLM 모형 출제가 되는데 핵심은 요거죠.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자, 케인즈 쪽하고 통화주의 쪽하고 투자 수요 이자율 탄력도 IS 곡선의 기울기,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LM 기울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재정정책, 통화정책 효과 서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우선 해봅시다. 케인즈 한쪽은 어느 효과가 더 좋다? 통화정책, 금융정책 효과가 더 좋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인즈는 그렇죠. 투자 수익률 탄력도 작다. 통화주의 쪽은 크다. 화폐 수요 이자 탄력도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그래서 케인즈는 이게 굉장히 컸었죠. 통화주의, 프리드만 교수님의 신화폐 수양설, 이자율이 변할 때 변화하긴 하지만 크기 별로 크지 않다. 요거 있어요. 그 다음에 탄력도 기울기 역수죠. 역수가 아니라 역의 관계죠. 그럼 탄력도가 작으면 IS 기울기는 커. 가파른 기울기. 탄력도 커. 기울기는 작죠. 완만한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케인즈는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크다. 그렇죠. LM 기울기는 작다. 완만하다. 통화주의.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 작다. 기울기 커서 LM 기울기 가파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 그려보면 케인즈는 IS 기울기 가파르고 LM 기울기 완만하고 통화주의 합파는 그렇죠? IS가 완만하고 LM 기울기가 가파르고 그래서 케인즈는 재정, 금융정책 여기 하나 덧붙이는 게 있죠. 원하면 단순 모형에서 승수 이게 크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 효과가 둘 다 커지게 되죠. 크고. 그럼 이 승수가 커지려면 C와 D는 작아야 되죠. 한계소비 성향, 한계투자 성향이 작고 T, 비례소득세율이나 한계수입 성향은 커야 돼. 어이구, 거꾸로죠. 얘가 크고
작아야 되죠. 그래야 승수가 커져서 국민소득이 대폭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재정 통화 정책 관계없이 똑같아. 승수가 크면 승수 가정 소득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K. 이게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 이자 탄력도 아니에요. 소득 탄력도. 이게 화폐 보유 성향이죠. 이게 작으면 화폐 보유 성향, 화폐 수요 함수에서 이거였잖아요. 내 명목 소득의 예를 들어서 0.3이다. 30%를 통화로 보유하겠다. 이게 화폐 보유 성향인데 이게 감소하면 줄고 크면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이론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설명 생략해도 좋아요. 이게 작아. 이 값이 작을수록 재정 통화 정책 효과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중요하죠. 예. 탄력도 차이 기울기 부가해서 요거 챙겨 주십시오. 예. 네. 18번은 총수요 총공급액입니다. 총수요 총공급은 ISLN 모형에다가 물가 변동, 그 다음에 총공급 측 요인을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우리 알다시피 이제 총수요, 총공급에 의해서 물가와 국민소득이 결정이 되는데 총수요, 얘는 생산물 시장하고 통화 시장이잖아요. 그 IS 우측이동 요인, 확대 재정 정책이 이해가 되겠죠. LM 우측이동 요인, 확대 통화 정책이 되겠죠. 우측으로 한다. 한마디로 생산물 시장, 통화 시장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효세가 증가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총공급 어떨 때 증가하죠? 노동 수요 측면에서 노동 생산성이 커지게 되면 아까 미시형리학 VMP가 수요 곡선되잖아요. 그러니까 NP가 증가하게 되면 노동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죠. 기술 진보죠. 그럼 얘는 생산 함수가 상방 이동하게 되는 거죠. 기술 진보. 그리고 그게 이제 노동 수요를 늘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동 공급 측면에는 단기의 경우에 예상 물가 하락이었죠. 그러니까 예상 물가가 높아. 그래서 근로자들이 막 높은 임금 달라고 하다가 얘가 낮아지게 되면, 그렇죠. 임금 인상 요구가 잦아들어서 우측 이동하는 것이었죠. 요거를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긴장할 게 나왔어요. 19번, 20번. 요게 이제 우리가 노동, 실업과 관련돼가지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특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변화 등등. 자, 요거는요, 19번, 20번, 요거는 우리 객관식 문제 풀 때 연습했었잖아요. 거기 부분을, 해당되는 부분을 가서 다시 한번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 문제는 뭐 썰렁하게 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자연실업률 계산 문제죠. 근데 그 해설이 여러분 조금 귀찮을지 모르는데 이 해설이 원래 오리지널 해설이에요. 과정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기획합시다. S 플러스 F 그랬죠? 요게요, 구직률입니다. 분모가 구직률하고 요거 실직률. 일하던 분들이 일자리 잃었다. 새로 일자리를 얻은 사람, 그 다음에 요거 실직률. 그쵸? 요거 나눠서 구하는 것이다. 이게 자연실업률 계산 방법입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서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21번을 문제를 보니 어때요, 요거?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형태, 그렇죠. 그럼 일단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뭐죠?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 수요 곡선 우측으로 가게 되면 물가 오르고 생산, 소득 증가하겠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어때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요거지. 코스트, 비용 인상. 그래서 얘가 상방, 좌측 이동하고 물가 오르고. 근데 이거는 아주 힘들죠.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 오르고 생산 줄게 되죠. 아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견딜만 해. 왜?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물가 오르지만 그렇죠. 생산 소득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1번입니다. 물가 오를 때 그렇죠. 효과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우리 총수요 곡선 도출 과정에서 나오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 실질 가치가 어떻게 돼요? 줄게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아주 부정적 효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할게요. 그럼 요건 이제 수요 증가고요. 아까 얘기했죠. 공급 감소 요인. 요건 아까 우측 증대 요인을 얘기했는데 공급 감소 요인을 한마디로 묶어서 뭐 불리한 공급 충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사 갈등 아주 심화돼가지고 예상 물가가 오른달지 석유 파동, 농산물 흉작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불리한 충격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이제 무역론하고 국제 수지론, 출제 빈도가 많지는 않은데 근데 나오면 맞춰야 돼. 왜냐하면 무역하고 수지론은 말이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면은 데미지가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시는 문제 간단하니까 한번 보세요. 22번입니다. 작업자족하다가 개방했다는 얘기죠. 그걸 계산 문제로 이렇게 다룬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바로 그림 그려보는 게 좋죠. 특히 보기가 보면 보기 내용이 그래요. 자, 그러면 수요 곡선 돼 있으니까 함수식이 주었으니까 자, 수요 곡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어떻게 됐어? px equal 500 빼기 qxd. 공급 곡선식은 어떻게 될까? 자, 같이 한번 해봐요. px equal 마이너스 100 플러스 qs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림 그려놓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절편이 500이고 기울기 1이니까 500 되겠죠. 수곡선이고. 그 다음에 공급곡선 도출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px 이퀄 마이너스 100이네요. 마이너스 100에서 기울기가 1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거기 그린 거는 잘못 그린 거네. 그렇죠? 절편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어요. 그려놓고 균형 찾아야 되겠죠. 그 시장 균형 찾으면 가격이 나오겠죠. 여기 300이라고 나왔네요. 근데 국제 가격이 400이다 이거예요. 그럼 요건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게? 비교 우위품이죠. 다른 나라보다 싸게.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요거 수출할 때 그쵸? 작업자족하다 수출 가격 오르죠. 그럼 국내 소비자들은 요만큼 소비자잉여가 감소했죠. 그러나 우리 생산자들은 어때? 비싸게 많이 요 면적이 생산자잉여 증가했죠. 그럼 증가 부분에서 감소한 부분 뺀 나머지 요게 수출 측면에서 경제적인 증가한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 풀려면 어떻게 돼? 일일이 이 좌표점들을 전부 구해봐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면적을 계산하시라. 이건 폐쇄 경제에다가 이제 자유무역 수출할 경우죠. 근데 시험 문제 그쵸? 국내 가격 여기인데 국제 가격이 여기더라. 수입할 때, 그쵸? 폐쇄 경제에다가 시장 개방을 수입할 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때도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적 잉여는 증가하죠. 왜? 수입, 가격이 싸고 많이 하게 됐으니까 요만큼은 소비자 잉여 증가입니다. 소비자 잉여는 좋아졌습니다만은 생산자들은 그렇죠. 요만큼 마이너스죠. 소비자 잉여 노란 면적, 생산자 잉여 감소 파란 면적이니까 요게 경제적 잉여 증가. 그래서 요거는 잘 챙겨놔야 돼요. 자유무역, 폐쇄 경제에다가 자유무역하게 되면 양쪽에서 모두 잉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23번은 국제수지표. 요건 여러분이 귀찮지만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각국 국민 해외여행 증가했다. 요거 뭐겠어요? 서비스 수지 악화된 거죠. 2번 외국 노동자들 취업이 증가했다. 요거는 소득 수지죠. 본원 소득 수지가 위에서 벌어 가는 게 더 많으니까 요건 악화되는 거겠죠. 3번은 1번하고 똑같지? 해외여행, 유학 가는 거 똑같습니다. 서비스 수지 악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업이 해외 투자. 우리가 수업에서도 누차 얘기했던 삼성, LG가 미국에다 세탁기 공장 지었다. 요건 왜요? 자본 수지, 자본 유출 되겠죠. 자본 수지 악화란 말이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자본 수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뭐죠? 직접 투자, 이 문제, 증권 투자, 기타 투자, 차익과 상환. 자, 그 다음에 24번이 한국, 미국 물가 명목 환율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문제가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보셔야지. 한국 물가가 2006년도에 10,000, 2007년도에 11,000.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증가하겠죠. 한국 인플레이션율. 미국은 그대로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제로. 그다음 명목 환율이 10% 올랐다. 그런데 이제 질문 쭉 보니까 우선은 구매력 평가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근데 구매력 평가는 양국, 요게 우리나라, 외국, 여기서 미국이겠죠. 이것만큼 우리 환율이 올라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가 오르는 것은 구매력이 그만큼 감소하는 거니까 환율이 올라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더 올랐다면 환율이 오를 거고 더 올랐다면 내리겠죠. 여기 가볼까? 한국 인플레이션율 10%, 미국은 제로, 환율이 10% 올라야 되는데 됐네요. 10% 올랐어요. 1번 1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보세요. 2006년 7월 한국 통화량 증가할, 미국 통화량 증가할 이 얘기인데 어때? 이론적으로 볼 때 물가 올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통화량이죠. 통화량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오르겠지. 근데 우리는 올랐는데 미국 안 올랐다. 그 말은 2번 보기로 보면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율이 미국보다 높았을 거다. 자, 보세요. 명목 환율 상승했죠. 지금 10% 올랐어요. 대미 수출이 증가할 거다. 깜빡하면 이걸 답으로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명목 환율만 보면 오르니까 수출 증가하죠. 근데요, 물가도 어떻게 됐어? 보세요. 물가도 올랐단 말이야. 명목 환율 올랐다. 이것만 보면 수출이 증가할 텐데 얘가 오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출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실질 환율이라는 게 있죠. E 곱하기 PF 우리나라 그러면 얘를 변화율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 P 자 명목 환율 변화율 더하기 외국 인플레이션율
빼기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율이죠. 그렇죠? 그럼 이 문제에서 요거 10%, 요거 제로죠. 그렇다면 쭉 해보면 실질 환율 변동률이 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수출이 어떻게 돼? 안 바뀌게 됩니다. 그 4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높았을 거다. 그렇죠? 경제 성장률은 뭐죠? 실질 GDP 증가율이죠. 그런데 5번 해설 봐주세요. 한국의 순수출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요거 하나 단서 가지고 답을 낼 수밖에 없죠. 여기 다른 얘기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수출이 요것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순수출 불변, 미국, 한국 실질 GDP 증가율 불변이었을 거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아주 요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수지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환율과 관련된 환율 변동할 때면 어떻게 될까? 요거고. 그 다음에 PPP, 그 다음에 이자율 페리티죠. 구매력 평가설 이자율 평가하고 환율과 관련돼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개방경제 하에서 재정통화정책, 요거는 과거 6년간 한 번 나왔죠. 스킵하잔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포기하고 요거는 챙겨줘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요. 외환, 수요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결정이 된다. 그런데 외환 수요, 국내 거주자가 달러를 사려 한다. 왜? 그렇죠. 재화 용역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자본을 내가려고 할 때 유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달러 유출되는 거래죠. 외국으로부터 달러를 지불해야 돼. 그럴 거래를 했어. 그러니까 달러 필요하니까 원화로 달러를 사는 것이죠. 공급, 국내 거주자 달러를 팔려고 그래. 그 외국으로부터 어떤 거래를 통해서 달러를 들여온 거죠. 수출했거나, 그리고 자본 유출, 유입, 요거는 세 가지 투자였죠. 아까도 얘기했죠. 직접 투자, 그 나라 가서 공장, 생산활동 해야 되겠다. 증권 투자, 요새 뭐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죠. 주식 채권, 그 다음에 기타 투자, 차입 상환, 빌려오고 갚고, 빌려주었다가 받아오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변화는 외환시장 이렇게 딱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풀어야 되죠. 갑시다. 외국 제품 수입 증가, 그럼 어떻게 될까? 수입이 증가하니까 똑같은 환율에서 수요 증가하겠죠. 외환 수요 증가, 환율 오르게 되고. 2번,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샀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사가지고 임대업을 하든지 뭐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강남 빌딩이 외국 자본이 반 이상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해외 부동산 매입한 거니까 외국 부동산 사러 나갔다. 자본 유출, 외환 수요 증가가 되고요. 국내 거주자 해외 여행, 해외 여행은 뭐죠? 관광이라는 서비스 수입입니다. 관광 간다. 또 해외 유학 가는 것도 똑같았죠. 유학 가는 것도 수요 증가하고. 외국 투자자 우리나라 증권 투자 감소.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니까 뭐가 되겠을까요? 유입이 되겠지. 증권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유입. 그게 줄었다. 그렇게 되면 외환 공급은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그 환율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5번. 기업이 해외 공장, 미국에 내가 공장 만들어놨는데 그걸 팔았대. 그럼 뭘까요? 이거죠. 직접 투자.
그럼 옛날에 유출, 공장 지으러 나갔다가 이제 다시 어떻게 됐다고요? 매각하고 들어왔겠죠. 그럼 자본 유입이니까 공급 증가, 환율 하락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25개 다 했어요. 그럼 정말 내가 그냥 설명 후닥닥 했단 말이에요. 어때요? 몇 점쯤 보셨나요? 네, 저는 여러분이 한 70점 정도 커버했었으면 바람입니다. 근데 이게 60점 이하, 50점 이렇게 나오면 지금 뭐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렇죠? 요거 틀린 문제 이렇게 골라가지고 해당되는 연습 문제, 우리 연습 문제 푸는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만 보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마지막에서 요거. 요 문제 수준은 딱 우리 수준 정도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난해하거나 또 범위 벗어나는 건 내가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한 70, 80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 몇 개 이제 못 보는 게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평균 60대 상위하는 점수 맞을 수 있겠죠. 마무리를 잘 해야 돼요. 틀린 문제 쭉 보셔가지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꼭 확인. 근데 긴가민가 하고 맞춘 거 이거 틀린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찍어서 맞췄다. 그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서 마무리를 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한 번 더 남았는데요. 그때 한 번 더 체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경제학은 요 정도예요. 뭐 크게. 그래서 다른 과목 열심히 2차와 관련된 과목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